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한 개씩, 어떤 분들은 두 개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의학 전문의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계란을 매일 드실 경우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계란이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이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의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계란 2개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 삶은 계란을 드시기도 하셨지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계란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신선한 계란을 사다 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 걷던 거리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며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평소처럼 계란 2개로 아침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할머니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혈관 곳곳에 문제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김할머니의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서야 매일 드시던 계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변하고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김할머니는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란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고 계시며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김할머니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평소에 계란을 매일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때로는 설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히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드시면서 계속 계란을 드셨지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속이 아프고 메스꺼움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다른 음식을 권해도 박할아버지는 계란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계속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할아버지의 나이와 식습관을 고려할 때 매일 드시던 계란이 담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수술을 받으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지금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박할아버지의 사연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왜 나이가 들면서 계란이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빨리 소화되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느려집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고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매일 드시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진대사가 느려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2개씩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비교적 소화하기 어려운 편인데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더욱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담즙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의 구성이 변하고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담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석은 한번 생기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 따라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 분들보다 약 38%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던 계란이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 섭취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신진대사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5%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과 양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지 않는 날에는 다른 단백질 음식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부나 콩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하기 쉽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조림을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콩류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생선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을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짠 것은 피하시고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이 더 건강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이나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삶은 계란은 가장 건강한 조리 방법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8분에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그대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찜통에 쪄서 만드시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야채를 넣으시면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버섯 같은 야채들을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숙 계란도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서너 분 정도만 삶아서 노른자가 반 정도 익은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날계란에 가까움으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함께 드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들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상추나 양배추, 오이 같은 생야채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도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에 토마토를 곁들여서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라이코펜 흡수에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조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으깨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비타민 B 복합체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줍니다. 현미밥에 계란을 올려서 드시거나 귀리죽에 계란을 넣어서 드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미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한 빵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은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차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계란의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계란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드시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또한 식욕이 떨어져서 계란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더욱 느려집니다. 이런 시기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계란 섭취량을 더욱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은 비교적 계란을 드시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계란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조리할 때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므로 추가로 소금을 많이 넣지 마세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나 파슬리, 바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계란 흰자만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흰자만 사용해서 스크럼블을 만들거나 흰자로만 계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계란 섭취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개인별 단백질 섭취량에 맞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보통 저녁에 복용하는데 같은 날 계란을 많이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드시고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칼륨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란을 드시는 시간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는 보통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 상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패턴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계란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계란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1개씩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두부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화하기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들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콩, 대두, 완두콩 등은 모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맛의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흰자만 드시면 괜찮은가요? 네, 훨씬 안전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고 흰자는 거의 없습니다.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흰자만으로도 스크럼블이나 계란찜을 만들 수 있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노른자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는 섭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정란이 더 비싸고 자연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영양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올바르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하시고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계란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조리 방법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계란 대신 두부나 생선, 콩류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께 7일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계란을 매일 드시던 습관을 바꿔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계란을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계란을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야채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소화가 더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식단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끼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리쥐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환자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위험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일반적인 근육 경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리 부종, 변색, 지속적인 통증이나 무감각 등이 동반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의 비밀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72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리를 비틀어 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셨고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뇌졸중이나 심각한 병이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분을 깨워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도 다리가 계속 아팠고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났지만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10여 분간 지속되어 더욱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찰 결과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근육경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쥐였습니다. 할머니께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익히셔서 집에서도 다리 쥐가 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몇 달 후 외래로 오셨을 때도 훨씬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후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이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다리 쥐는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밤중에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8세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참고 견디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심한 다리 쥐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참으려고 하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을 다쳐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다리쥐 하나가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주무르거나 꾹꾹 눌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된 마사지로 인해 근육에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세게 주무르는 바람에 피부까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면서 감염까지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70세 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다리 쥐가 나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핫팩을 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2도 화상을 입었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는 잘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를 심각한 질환의 신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것이 오히려 근육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쥐가 나면 파스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붙이거나 오래 붙이고 계시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파스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다리쥐가 나면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는 근육경련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처 방법들은 단순한 다리쥐를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불안감이 커지며 때로는 2차적인 부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익히시면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5초 만에 다리 쥐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육경련, 즉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평소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마음대로 수축해버립니다. 이때 근육 내부에서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방출되면서 근육 섬유들이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차단되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뒤쪽의 큰 근육으로 점프나 달리기 할 때 주로 사용되고, 가자미근은 그 아래쪽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근육 내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경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 내 모세혈관의 밀도도 감소해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2%가 정기적으로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자주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일일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탈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내 수분이 단지 2%만 부족해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큰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의 91%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도 원인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서 있었던 날에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피곤할 때는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 갑자기 움직일 때 쥐가 나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여러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 다리쥐 발생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도 다리쥐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대사를 늦춰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도 다리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어 부종과 함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쥐가 왜 주로 밤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는 것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천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즉각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젖히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의 즉각적인 효과는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 방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용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중앙 부분에 단단히 걸쳐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빼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뒤쪽 다리에 무릎은 펴고 앞쪽 다리는 약간 굽혀주세요. 계단이나 문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 가장자리에 발가락 부분만 올리고 발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근육 경련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이므로 강제로 늘려주면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상호 억제 원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자기 세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1잔 정도씩 나누어 마시세요. 단, 취침 직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주세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견과류 등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성인 남성 420mg, 여성 320mg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캐슈넛,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성인 기준 700mg에서 1000mg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김, 브로콜리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주 3회 이상 30분씩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산책의 경우 하루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거나 발가락이 아래로 눌리는 자세는 피하세요. 발목을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불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선택하시고 발끝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있게 덮으세요.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이 두 물질은 탈수를 촉진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전해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피하시고 술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세요.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권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연 후 4주 이내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비타민C를 파괴하여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다리쥐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런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근육 긴장을 줄여줍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주의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갈 때는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여름철 다리쥐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이 많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음료를 마시거나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에 주의하세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세요.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탈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인한 탈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져 무의식적으로 수분이 손실됩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대비하세요. 기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위축에 주의하세요. 가을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리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다리쥐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이 필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 관리도 중요한데 매일 발을 점검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 다리쥐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 내 당분 축적으로 인해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약물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인과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 복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밤에 복용하면 다리쥐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세요. 칼슘 보충제는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슘은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하지만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칼륨 수치 변화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로 인해 칼륨이 부족해지면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칼륨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달걀 등을 드세요.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도 고려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면 심각한 병의 신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다리쥐는 심각한 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3회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다리 부종, 색깔 변화, 만성적인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전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차갑거나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걸을 때 종아리 통증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신경계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도 다리쥐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쥐와 함께 발열, 심한 부종, 피부 발적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봉과지겸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사지나 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급성기에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는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사지를 할 때는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하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면 근육 이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찜질의 경우 쥐가 풀린 후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찜질보다 스트레칭을 먼저 시행하세요. 온찜질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격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를 정확히 재서 화상을 예방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나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마그네슘과 칼슘 보충제는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다리쥐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성분을 확인한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하루 200에서 400mg 복용이 권장됩니다. 복용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D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신장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세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과 B6도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계 이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합 비타민 B를 복용하거나 현미, 콩류,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하세요.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 중에 다리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시행하세요. 운동 중 다리 쥐는 주로 탈수나 전해질 부족, 과도한 근육 사용이 원인입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과 적절한 휴식을 취한 후 운동을 재개하세요.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운동 후 정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최소 10분 이상 하시고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정리 운동에서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5분 이상 하세요. 만약 운동 중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운동 시작 2시간 전에 물 한두 잔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15분마다 조금씩 마셔주세요. 1시간 이상 운동하실 때는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 쥐는 근육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발생하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해질 불균형, 탈수, 혈액순환 장애, 근육 피로 등이 주요 원인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스트레칭으로 즉시 대처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상호 억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93%의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이용하거나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별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7일 도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잠자기 전 5분간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기대어 종아리를 늘리거나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또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병에 표시를 해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하루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1개를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1줌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다리 쥐를 예방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쥐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다리 쥐가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 보세요. 주 3회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계단 오르기나 실버 체조 같은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또한 족욕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지금까지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밤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무릎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 오르내리는 비법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을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운동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릎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올바른 걷기 자세, 그리고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미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통증 완화법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의학 정보와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문제,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법과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이완법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배운 다리쥐 해결법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단 5초의 스트레칭이 여러분의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